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달 초 인도 서부 뭄바이 앞바다에서 인도 해안경비대가 유조선 3척을 납포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림자 선단은 러시아나 이란 같은 제재 대상국의 원유를 싼 값에 사들인 뒤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숨기고 국제시장에 되파는 불법 네트워크입니다. 그동안 인도가 이런 거래를 사실상 묵인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납포에 나선 거죠. 그 배경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무기도입 문제, 그리고 인도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랜 기간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왔던 인도와 이란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 소식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영화관을 구독하는 문화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정액을 내면 극장에서 무제한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여전히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영화관 구독제,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20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협상 중인 이란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합의 시한을 열흘에서 최대 보름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란은 핵 협상이 결렬돼 미국의 선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 시스템을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지 시각으로 19일 국제 유가가 약 2% 상승했습니다. 이채 선물 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66달러로 전장 대비 1.9% 상승했고 브렌트유 선물은 종가 기준으로 작년 7월 31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 역시 배럴당 66.43달러로 전장 대비 1.9% 오르면서 8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올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12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도랄 골프 리조트에서 개최된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해 G20 의장국인데요. 한국도 G20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G20에 직접 참석할 경우 12월에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금융 규제의 현대화,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이해 강화, 국경 간 결제 개선과 결제 사기 대응 등을 올해 G20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근처 도로에서 가스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도로에서 전도되면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칠레 가스 유통회사인 가스코 소유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차 안에 있던 가스가 대량 누출됐기 때문인데요. 이후 큰 폭발이 이어지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고 부상자 중에 5명은 위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주변에 있던 50대 넘는 차량이 불에 탔고 인근 고철 처리장과 시멘트 공장에도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추가 폭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월마트를 꺾고 세계 매출 1위 기업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마존의 작년 매출액은 7,169억 달러, 약 1,036조 원이었고 월마트는 이보다 30억 달러 정도 적은 7,132억 달러, 약 1,030조 원으로 기록됐는데요. 이에 따라 월마트는 13년간 지켜온 세계 최대 매출 기업 자리를 아마존에 내주게 됐습니다. 아마존의 이번 세계 최대 매출 기업 등극은 유통 부문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 기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걸로 분석되는데요. 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아마존이 5위, 월마트가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밤의 망치에 이은 제한적 코피. 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에 이란의 미국과의 핵 합의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열흘에서 최대 보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6월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했을 때 작전명이 한밤의 망치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도 2주일 안에 공습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일찍 기습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대 보름까지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언제든지 군사작전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핵 협상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나쁜 일인지는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작년 6월 핵시설 타격을 거론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합의를 할 건데 아마도 여러분이 열흘 안에 그 결과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죠. 작년에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을 때는 외과 수술 방식으로 정밀 타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간다는 거니까 공격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중동에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도 보내고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란 압박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 주말에도 즉각 타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코피 작전으로 불리는 제한적 공격에 나서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초기의 제한적 공격이라는 게 일부 군사시설, 일부 정보기관을 겨냥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며칠 내로도 수행이 즉각 가능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코피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공격에도 네. 이란이 응하지 않아서 예. 이란과의 핵협상이 결렬됐다라고 이제 미국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제한적인 코피에 그치지 않고 이제 전면적인 타격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하메네이 정권 전복에도 나설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전망을 내놨는데 일단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전면전을 벌인다면 한 일주일 정도로 그 짧은 시간에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우에 이란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란이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중동 전역으로 또 전쟁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우방인 영국 정부가 미군이 이란을 공격할 때 자국 내 군사기지인 페어포드 공군기지 그리고 인도양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 승인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자기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다면 단독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미국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의 작전이든 작년 6월처럼 한번 공격을 했을 때 이란이 크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잠잠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이란이 응전에 나서서 이게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큰 네.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요란했던 빈수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에 정말 집권한 지 거의 이제 1년이 됐는데요. 네. 관세 정책을 집권하자마자 추진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관세가 네, 떠오를 그렇습니다. 정도로 1년 네. 내내 그 전 세계라도 맞아요. 들었다 놨다 했는데 네. 그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목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정책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미국의 무역 적자가 9,015억 달러였습니다. 작년에. 전년 대비 21억 달러 0.2%가 줄어들었는데 수출이 전년보다 한 6.2% 늘었고 수입도 4.8%가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에 기록한 미국의 수입 규모가 사상 최대치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적자폭이 축소된 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한 가운데 수출 증가폭이 다소 컸기 때문인데 네. 작년에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인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2022년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 주장과 다르게 미국의 작년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포함된 상품 부문 적자가 1조 2,40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225억 달러 2.1%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비스 부문에서는 흑자가 났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트럼프 정부가 작년 4월에 시행한 글로벌 관세는 사실은 상품 부문의 무역 불균형을 겨냥한 조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상품 무역 적자는 증가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미국이 무역 정책을 폈는데 미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춘 게 아니라 단지 무역 흐름만 다른 국가로 이동시켰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서 네. 해외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지만 수입 업체들이 수입량을 미리 좀 비축을 해놓거나 그렇죠. 네. 배송 시기를 조절하거나 구매 국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은 줄였는데 네. 대신에 베트남, 동남아, 인도, 대만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 감소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가 된 거고 그래서 아직 관세 부과로 인한 효과가 경제에 100%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네. 최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이 처음에 제시했던 의도한 방향대로는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 이 결과가 나왔는데도 조지아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사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관세. 그런 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렇죠.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인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 건 관세. 이런 주장을 또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합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결정을 내릴까 또 한 번 그렇죠. 주목이 되는데 만약 관세가 무효화되면 미국 정부는 우리는 그럼 다른 권한을 사용한다. 새로운 관세 또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당분간 관세 얘기는 그렇죠.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껍데기는 가라. 중국 당국이 반부패 캠페인의 하나로 지난 1년간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공무원들 이른바 이런 관료를 러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나체 관료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작년 초부터 중국의 정부 부처 국영기업들이 고위 공직자와 임원들의 해외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번 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중국에서는 가족과 자산을 다 해외에 보내두고 문제가 생기면 해외로 도피할 여지를 남겨둔 관료를 이렇게 나체 관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벌거벗은 것처럼 몸이 가벼운 관료라는 뜻이에요. 그분만 여기에 계신 거죠. 이 그렇습니다. 땅에 계신 거죠. 그래서 모든 중국 것이. 안에 사실상 껍데기만 남겨둔 이른바 기러기 공무원들을 지칭하게 되는데요. 네, 네. 이게 거의 공식 용어처럼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중국 공산당이 이 나체 관료들의 승진을 금지하면서 국가 부처나 당 기관, 군, 국영 기업에서는 고위직을 맡을 수 없다. 이미 명시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는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자녀는 해외에 있는데 배우자는 중국에 남아있는 공직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준 나체 관료라고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조사 범위가 이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위 관료 일부가 승진 기회를 잃거나 직위에서 해제됐는데요. 한 대형 국유 보험사의 고위 임원이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고위직에서 해임이 됐다는 거는 그냥 경력이 끝났다. 이거를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사정 작업을 벌이느냐.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에 따른 비판을 무마하려고 공직사회 기강을 잡는데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미 지난달에 군대 쪽에서 기강을 한번 확실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당과 정부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자유가 온다. 과연 올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규제를 통해서 비공개로 전환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국무부가 개발하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특정 국가들이 혐오 표현, 테러 선전물이다라는 이유로 금지된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포털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포털 사이트의 주소가 자유라는 뜻의 freedom.gov입니다. 지난달 12일에 이미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메인 등록기관에 등록이 됐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 가보면 자유가 온다라는 문구가 뜬다고 그래요. 정보는 힘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라.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 게시가 돼 있는데 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접속 국가를 바꾸는 가상 사설망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를 추적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왜 미국이 이런 걸 만드느냐? 루마니아,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디지털 서비스법 같은 온라인 규제를 통해서 유럽 안의 보수적 목소리를 억압해왔다라고 트럼프 정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무부가 직접 개발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유럽 안의 보수적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되돌려주겠다라는 의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다만 로이터 통신이 지적한 점은 EU가 규제를 한 콘텐츠들을 보면 나치즘을 부추긴 극단주의 선전이 재등장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 네. 그래서 규제한 대상을 보니까 유대인들, 외국인 또 소수자에 대한 비방을 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라는 그 지적인데요. 아무튼 미국 국무부의 이 포털 사이트가 실제로 출시가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유럽 관계 많이 악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더 나빠질 걸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유럽의 규정 또 법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유럽 국가들의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다이어트하는 슈퍼 사이즈.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네. 미국에 가면 뭐 네. 음식을 시키면 너무 많아요. 양이. 슈퍼 사이즈가 맞아요. 미국의 너무 기본이잖아요. 많아요. 나오는 순간 네. 너무 많아서 못 먹겠어요. 네,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미국식이지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되는데요. 네네. 그러던 미국 외식 업계가 음식 제공량을 이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미국 전역에서 2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퓨전 업체죠. PF창이 메인 요리에 미디엄 분량을 새로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적은 양을 제공하게 되는 방식이고 수프, 샐러드, 빵을 무제한 리필해 주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체인 올리브 가든도 지난달에 미국 내 900개 매장에서 기존 메뉴 7가지를 소분량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구성을 내놨습니다. 네. 해산물 체인 앵그리 크랩쉑도 뭐 대구튀김, 치즈버거, 감자튀김 같은 걸 작은 바구니에 이렇게 좀 조금씩 담은 점심 메뉴를 내놨어요. 그리고 뉴욕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투치는 아예 음식 양과 가격을 3분의 1로 낮춘 오젬픽 메뉴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이게 비만약 이름을 딴 메뉴 이름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권장하려는 건 아니고 식욕이 이 약 때문에 억제된 고객들이 우리 식당에 왔을 때 부담 없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업계가 메뉴 크기 다이어트에 나서게 된 건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치료제가 미국에서 많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계열의 약물 보급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욕이 떨어져서 외식 수요와 주문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분석이 실제 나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비만 치료제를 쓰고 있는 미국인이 12%에 달하고요. 네. 이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외식 빈도와 주문량을 줄이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식자재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네, 그래서 네. 에너지 비용, 인건비가 상승세를 보이니까 외식업계 매출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식품 산업이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산업화, 곡물과 육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20세기 내내 음식 사이즈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국제학술지 푸드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음식 소비량이 프랑스보다 평균 13%가 많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는 분량을 줄이는 게 달라진 시대에 대한 가장 분명한 해답이다. 가격을 낮춰서 고객을 다시 불러들이고 동시에 비만 치료제 확산에 따른 수요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금값 된 금배지. 일본의 도야마현 의회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요. 기존의 14K 금 배지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의원들이 착용하는 금 배지를 은도금 금 배지로 교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너무 그렇죠.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네, 네, 네. 2023년 기준으로 의원의 금 배지 한 개당 가격이 약 4만 엔, 우리 돈으로 37만 5천 원이었대요. 네. 근데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배지 한 개 가격이 10만 엔, 한 93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네요. 네. 네. 그래서 한 개당 비용이 2.5배로 느니까 내년 봄부터는 금 배지를 은도금 금 배지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네. 배지의 속은 은으로 제작을 하고 표면에 좀 두껍게 금을 입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은도금 금배지는 일반 금도금처럼 얇게 금을 익히는 방식보다 긁히거나 변색될 위험이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원들이 한번 당선되면 4년 동안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변색이 되거나 긁히면 안 되니까 이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구성 측면에서 볼 때 이게 금도금보다는 은도금 금이 적합하다라는 설명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은도금 금배지 한 개 가격은 얼마냐? 약 16,000엔 15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기존의 14K 금배지와 대비해서 의회가 이 비용을 80% 정도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도야마 현만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일본의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4K 이상 금배지를 채택한 의회가 27곳이었는데 네. 2027년도가 되면 17곳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은도금 금이나 금도금을 채택하는 곳은 10곳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은값도 네, 많이 올라서 올랐죠. 은도금도 괜찮겠는데 그나마 그래도 금도금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네. 들을까요?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벤 이 킹의 Stand By Me 보내드립니다.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Whenever you're in trouble, won't you stand by me? Oh, stand by me. Whoa, stand now. Oh, stan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철딱선이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른바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당내 전륜 목소리에 선을 그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훈련을 진행하자 중국이 이에 대응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한반도 인근에서 양측 전력이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며 부동산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히는 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어제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600mm 방사포를 대거 공개해 핵과 재래식 무력 병진 노선을 구체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꾸려진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옵서버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1월보다 21.7% 증가한 6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OTT를 구독해서 영화를 보는 게 익숙하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영화관도 구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파리 김선영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관도 구독을 하는군요. 프랑스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20년 넘게 영화관 월정액 구독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유제세와 빠떼와 같은 대형 체인의 무제한 관람권입니다. 예를 들어 유제세의 일리미떼, 무제한이라는 뜻의 프랑스어고요. 네. 이건 약 월 24유로 4만 1,000원 정도를 내면 네. 하루에 몇 편이든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빠떼의 시네바스도 비슷한 가격대고요. 26세 이하 청년은 더 저렴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영화 티켓이 지역에 따라 11유로 18,000원 선에서 15유로 약 25,000원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만 가도 구독권이 더 경제적입니다. 그러네요. 특히 파리처럼 극장이 밀집한 도시에서는 퇴근 후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일상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 제도는 2000년대 초반 도입 당시 큰 논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극장 문화의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네, 프랑스 영화 하면은 예술 영화로 유명하고 또 독특한 어떤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영화관 구독제까지 생겨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프랑스는 영화를 단순한 오락 산업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한 영역으로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네. 국가 차원의 영화 지원 제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 즉 CNC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프랑스 영화계
영화관 관객 수는 약 1억 8천만 명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회복된 수치입니다. 네. 유럽 전체에서 보면 관객 감소세가 이어지는 국가들도 있는데 프랑스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문화 접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15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문화 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파스 큐르 제도 덕분에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극장을 찾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즉 구독제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축적된 영화 중심 문화위에 얹힌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 영화관에 얼마나 자주 가나요? 네, 통계를 보면 프랑스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관람 횟수는 약 23회 수준입니다. 네. 구독권 이용자들은 한 달에 45편 이상 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와, 그렇군요. 파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관객 수가 많은 단일 영화관 중 하나로 꼽히는 유제세 시내 시대 레알 같은 대형 극장이 있는데요. 네. 이곳은 상업 영화뿐 아니라 독립 영화, 해외 영화, 예술 영화까지 다양하게 상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 관객들이 자국 영화를 꾸준히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해마다 프랑스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35에서 40% 안팎을 유지합니다. 이는 자국 영화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프랑스 사람들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최소한 본다는 얘기니까 이 영화관 구독제가 극장 운영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는 관객 수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극장 운영 환경이 마냥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네. 에너지 비용 상승, 인건비 부담, 시설 유지 비용 증가가 극장 운영자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또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경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실제로 일부 조사에서 관객들이 영화 티켓 가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제는 극장 입장에서는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안전 장치이자 관객 입장에서는 심리적 가격 부담을 낮춰주는 장치가 됩니다. 다만 구독제 이용자가 늘어나면 개별 티켓 매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배급사와의 수익 배분 문제도 여전히 조율 대상입니다. 네. 프랑스 사람들만의 영화 관람 문화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프랑스에서는 영화관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네. 토론과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시네클럽, 영화제, 고전 영화 특별전 등이 매우 활발합니다. 특히 예술영화 전용 극장들이 도시 곳곳에 살아있습니다. 네. 창업 블록버스터와 독립 다큐멘터리가 같은 공간 안에 공존합니다. 이런 다양성이 프랑스 영화 문화의 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보는 영화와 극장에서 보는 영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네. 큰 스크린과 관객이 함께 만드는 몰입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프랑스 영화 구독제는 단순한 할인 제도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극장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자 오랜 영화 사랑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네요. 5대 때가 일상이 된 시대에도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극장에 가는 행위가 하나의 문화적 습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독 모델이 어떻게 진화할지 그리고 젊은 세대를 얼마나 더 끌어들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프랑스 영화와 관련된 문화적인 내용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원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인도 서부의 항구 도시 뭄바이. 네. 워낙 유명한 도시니까 이 도시를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라비아해 면에 있습니다. 한마디 그 앞바다가 이제 아라비아해인데 네. 인도가 이달 초에 유조선 세 척을 납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인도 해안 당국이 지난 6일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뭐 뭄바이 서쪽 약 100캐리 해상에서 선박 세척 납포했다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대요. 네. 그걸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못 봤어요, 게시물은. 네. 그런데 이 사실을 미국이 공식 확인해 아, 줬습니다. 미국 네. 국방부가 요새는 참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공개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 그 옛날에 트위터 그 X에다가 글을 네. 올렸어요. 미군이 카리브해에서부터 추적해왔던 이 제재 대상의 유조선이 인도양에서 납포됐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체포 작전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항구에 들어와 있는 선박들한테 네. 격리 조치를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 문제의 배들이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를 했다. 그래서 카리브해에서 인도양까지 추적해서 납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인도가 나서서 아마 마지막에 납포는 작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재 대상 유조선이니까 뭐 러시아나 이란 이쪽 배. 뭐 관련이 된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란과 관련된 이제 제재 대상의 선박들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뭐 이란 정부는 성명을 내서 뭐 우리랑 관련 없다라고 부인했다고 합니다만 이 중에 배 한 척은 운항 당시에 이란 국기를 달고 있었대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배 하나는 뭐 조사를 해보니까 요새 이런 거대한 배들은 추적이 되게 잘 돼요. 이렇게 해상에 움직이는 트래커들도 있고. 근데 이게 작년 초에 또 배 하나는 뭐 이란에서 뭐 동아프리카 쪽으로 이 연료유 운송한 전력이 확인이 됐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지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뭐 중국 인근 항로에서 주로 운항을 해본 전적을 보니까 그렇다더라라는데 이렇게 뭐 선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호적처럼 그 네. 배가 어느 국가에 등록돼 어디 있나 출신이고 예. 뭐 이런 거죠. 그거를 네. 계속해서 변경을 하고 아. 그다음에 또 위치 추적 데이터도 이렇게 조작을 해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란이나 러시아나 이제 마두로 정권 시절에 베네수엘라처럼 제재를 받는 나라의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들 이제 그러니까 뭐 미국과 어떤 경우 이제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이고 이제 국제 제재가 유엔 차원에서 가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국제법적으로 불법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배들을 어둠의 선단, 다크 플릿, 그다음에 뭐 섀도우 플릿 그래서 그림자 선단 이렇게들 부르는데 네. 이번에 납포된 세 척은 뭐 미국의 어느 단체에서 추적해서 공개한 걸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살고 있는 인도 국적자가 관리를 하는 유조선단 뭐 30척 이상의 규모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한 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석유를 실어나르고 팔고 했겠죠. 그렇군요. 그림자 선단 뭐 저희도 몇 번 전해 드렸습니다만 예.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들의 어떤 값싼 석유로 이익을 남기는 예. 네, 그런 배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제재를 받는 나라들은 일종의 덤핑 판매를 할 그렇죠. 수밖에 싼 없으니까 가격에. 싼 가격에 이제 사다가 거래를 하는 건데 네. 이제 공해상에서 만나서 제재 대상이 아닌 이제 배로 실어 바꿔 싣는 거 이건 이제 선박간 환적 STS라고 부르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원산지를 세탁하는데 네, 네. 그걸로 장사를 해온 나라 중에 사실은 하나가 인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란이나 러시아산 제재 대상 원유를 뭐 예전에는 주로 이제 많이 수입을 해서 뭐 국내 사용하기도 했고 이란 거는 좀 줄어들었어도 뭐 러시아산 많이 했었고 네. 근데 그다음에 그 인도가 무슨 경제 개발하려면 이제 원유 수요가 커진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부는 정제를 한 다음에 인도산 원유로 이게 이제 국적 세탁인 거죠. 표시를 해서 호주나 이런 나라들로 재수출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는 미국이 보기에는 불법 거래다 이런 원유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근데 인도 당국이 그럼 그 동안에는 사실 이런 거래를 묵인을 해왔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인도가 이번 단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럼 이거 좀 단속하겠다라고 하면은. 인도에 그런 석유 싸게 사다가 원유 사다가 수출했던 정유업체들은 그 뭐 다른 곳에 이제 원유 공급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재받지 않는 나라에 사법적으로 사도오게 되면은 이윤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인도가 이렇게 이란 배를 이번에 납포를 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긋기에 예. 나선 건데 그 예. 이유는 어떤 그러니까 걸까요? 인도의 1차적인 명분은
인도 근해 이 문바이 앞바다가 네. 이런 불법 거래의 중간 기지가 자꾸 되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조선들 납포한 다음에 이번에 뭐 아라비아해 뭐 함정도 55척, 뭐 정찰기들 대거 동원해서 상시 감시 체계를 지금 가동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네. 미국의 압박이 컸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선박이 납포된 바로 그날 네. 미국과 인도가 양자 무역 협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트럼프 정부가 인도에다가 관세 50% 물렸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18%로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에 바로 인도는 이란 선박들을 납포를 한 겁니다. 뭔가 좀 그리고 미국에 보여줘야 되는. 네, 그리고 인도가 이번 미국하고 무역 협정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제재가 먹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들이는 게 문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이걸 이번에 인도가 끊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러 매체들을 보면 미국 무기 도입하는 문제랑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 해군이 그럼 18일 관함식을 시작으로 해서 26일까지 대규모 이제 해군 훈련을 하는데 네. 이게 명목은 해군 훈련이지만 사실은 그 인도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다.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전력 과시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전에 한 세계 135개국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초청장을 발송을 했는데 이제 해사 전문 매체들이 있어요. 이 배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보는 매체들 기사를 보면은 네. 지난주까지 한 50여 개국이 이제 우리 참석하겠다 함정이나 뭐 이런 걸 보내겠다라고 이제 확정을 했대요. 근데 뭐 그 보내기로 한 나라 중에는 미국도 있고 뭐 호주,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뭐 일본, 필리핀, 남아공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란도 참가를 하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인도 정부는 이번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미국 보잉사에 네. 해상 초계기라든가 이 무기를 추가 도입하겠다. 우리가 사겠다라고 발표를 할 방침인데 만약에 그 자리에 이란 군함이 버젓이 들어와 있으면 미국하고 거래하는데 좀 아무래도 좀 껄끄럽죠. 예, 예. 신경 쓰이지 않겠느냐. 네, 네. 그래서 선박을 납포하는 걸로 이란에 자 눈치 있으면 오지 마세요라든가 이렇게 한 이쪽으로는 게 관심 갖지 마세요. 예, 이제 너희는 이렇게. 좀 환영받기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인도와 이란의 관계가 어땠나요? 이 인도와 이란의 관계를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찾아보면 정말 역사가 길게 나옵니다. 우리 인도 유럽 어족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 아리안 그때까지 네. 막 페르시아 제국 뭐 다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 그건 너무 옛날 얘기고 네. 일단 독립한 뒤에 인도와 이란 현대사를 보면은 1950년에 이제 수교는 했는데 이 냉전 시기에는 지금하고는 참 입장이 좀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비동맹 국가였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비동맹이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보다는 소련하고 조금 더 이제 친밀감을 보이는 네. 이런 관계였고, 그리고 또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고 아직도 뭐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란은 네. 지금은 이란이 미국과 이렇게 원수지간이지만 네. 사실 1979년 이슬람 혁명 전까지는 네. 뭐 이란 그 팔리비 왕조 미국하고 미국과 밀착된 친했죠. 예, 네. 정권이었고. 근데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이 이제 반미 국가가 되면서 그때 잠깐 인도하고 좀 가까워졌다고는 해요. 네. 과도기였죠. 그런데 이게 인도와 이란 사이에는 항상 이 파키스탄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스라엘 이슈 이런 게 꼭꼭 껴듭니다. 그래서 이란이 카슈미르 문제에서 딴 거는 인도 정부랑 뭐 친한 척하다가도 이렇게 이란의 종교적인 보수 세력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라든가 네. 카슈미르 문제에서 파키스탄 지지하고 그 인도령 카슈미르 사람들 들고 일어나라 좀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은 말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인도는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할 때 네. 이라크를 밀어줬어 지지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두 나라가 근데 사실 이게 우리는 적대 국가야, 우리는 친한 국가야라기보다 둘이 서로 항상 견제하고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건데 그러네요. 그러다가 1990년대
판이 또 바뀝니다. 네. 이때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1990년대 내전 거쳐 1996년에 탈레반이 집권을 하는데 그렇죠. 네. 인도와 이란 둘 다 탈레반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둘이 좀 같이 좋았겠는데요. 그러면? 네, 같이 또 손잡고 뭐 반탈레반처럼 밀어주기도 하고 그랬고 그래서 뭐 2000년대 초반 2002년에는 뭐 인도랑 이란이 뭐 국방 협력 협정도 뭐 체결하고 그랬었죠. 당시에는. 이제 정세에 따라서 미묘하게 바뀌는 예, 관계였던 건데 인도가 사실 이란 석유도 좀 많이 사주지 좀 않아요? 사줬었죠. 아무래도 이란 산유국이고 인도는 네. 석유가 필요한 나라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 IAEA라든가 IEA 국제 네. 에너지 기구 이런 데 자료를 보면은 인도가 그 1차적인 에너지 수요의 40% 이상을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인도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거는 2047년이 인도 독립 100주년입니다. 네. 그때까지는 에너지도 독립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탐사 확대해서 인도 영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석유 채굴 늘리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좀 지정학적인 이제 리스크 줄이는 거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엄청난 규모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에너지 수요에서 이란의 비중은 요거야말로 진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해왔는데 네. 2000년대 이제 인도가 이제 경제 성장 막 본격 시동 건 뒤에는 이란을 비롯해서 중동 원유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한 전체 원유 수입의 3분의 2 정도가 중동 석유고 그 중에 뭐 상당량이 이제 이란 거였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이란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수입을 줄였고 지금은 사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란산이. 네. 그 대신에 어떻게 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제재받으면서 이제 네. 중국과 인도의 석유 원유 이제 싸게 팔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인도의 뭐 최대 원유 공급국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산 비중이 한 35% 이상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어떻게 보면 더 기회가 된 기화가 되기도 했지만 또 네. 인도의 그런 움직임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거 사다가 가만히 있지 러시아 않죠. 거 또. 사다가 하면서 근데 사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도가 네. 석유 원유만 한 게 아니라 정제해서 수출하고 그러니까 인도에는 큰 기회였고 네. 사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인도를 그동안 좀 흘겨보다시피 했던 이유가 지정학적인 문제, 이 러시아 중국과의 대결도 있지만 미국이 지금 원유 수출을 엄청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건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가 안보 전략에 그렇죠. 근데 외부에 이제 많이 압박을 가할 거고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혹시 압박받는 거 아니라 걱정까지 들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인도 관세 어마어마하게 올린 다음에 인도가 발표는 이번에 했지만 사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계속해서 그 뒤로 좀 줄였었대요. 많이 네. 줄였었고 그 대신에 미국산 원유 수입을 실제로 인도가 많이 늘려왔다고 합니다. 요 몇 달 사이에. 그다음에 또 이게 참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정부가 그 베네수엘라 정권 축출한 다음에 베네수엘라 석유 원래 우리 거다 주장하고 우리가 베네수엘라 석유 팔아서 걔네 나라 다시 재건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인도를 압박해서 이란이나 러시아 원유 사지 말고 앞으로 베네수엘라 거 사라 이렇게 예,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말에 인도가 이란 대신에 앞으로 베네수엘라산 살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 참 누구의 석유이길래 이렇게 트럼프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물론 인도가 그 미국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나라는 아니고 그래서 뭐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란이나 러시아랑 관계를 좀 정리하겠어라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인도가 지금은 당연히 경제 개발하려다 보니까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인도는 그 청정 기술 분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결국은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 그래서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도 미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네요. 예. 그럼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란과의 관계를 그럼 좀 정리하는 쪽으로. 이게 그 양쪽에 서로 밀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인도와 이란 사이에 있었는데 네. 사실 두 나라가 협력도 하고 갈등도 하지만 결국 보면은 서로를
이 지역의 경쟁 상대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중국, 러시아 비롯해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다 핵 가진 나라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게 이란은 핵 개발에 나서는 원인이 됐던 건데 네. 그럼 이미 핵을 갖고 NPT 체제 밖에 있는 인도는 자기네는 갖고 있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이란 뭐 제재 이런 얘기 나올 때 인도가 나서서 이란에 반대해 갖고 당시에 이란이 굉장히 배신감 느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사실 또 재미난 게 파키스탄 언론에는 네. 이번 인도의 그 선박 납포 조치를 가지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인도가 맨날 내세워오던 전략적 자율성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미국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인도를 배신했다. 이란을 배신했다. 예. 뭐 근데 그건 파키스탄에 비꼰 거고 파키스탄 쪽에서 비꼰 거고. 네. 근데 이제 미국도 인도랑 무역 협정 맺은 다음에 우리의 외교적 승리다라고 했지만 네. 인도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우리 필요한 거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하는 것뿐이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에 못 이긴 결정이 아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네요. 인도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는 반대를 했지만 네. 미국이 이란 핵 합의 깨고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거 이런 거에는 반대를 하거든요. 각국의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 이걸 인도는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제재를 받아들여서 이란과 관계를 끊으면서도 그 과정을 자 우리도 이란과 이제 거래하지 않습니다라고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네. 계속해서 조용한 철수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와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만큼 한다 이런 거고 이제 그래서 이란과의 관계도 일단 국제 정세를 보면서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당장 1월 달에 그 이란의 그 시위 폭력 진압에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그 이란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도 인도는 반대했습니다. 그거에는 또 그래서 이 인도라는 나라 앞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점점 더 주요 플레이어가 되어가는데 우리도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 또 관심이 덜했지만 앞으로 더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네. 경제적으로도 에너지 그렇고요. 수요도 그렇고. 네, 예. 네. 실리주의 외교를 펼치는 게 아닌가 인도 입장에서는 오늘 인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상한 GPS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